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경영의 신들에게 배우는 신의 한 수,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이란 책입니다. 제목 참 마음에 들어요. 현대전자를 설립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방문한 정주영은요, 투자를 거절한 잭 웰치에게 팔씨름으로 단판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잭 웰치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팔씨름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받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정주영 씨. 대단하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CEO들은 물론 이 책을 봐야 되고요. CEO가 아니더라도 저는 인생이 CEO가 아닌가. 자기 삶을 개척하고 사업하고 자기를 파는 거잖아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또 산업체를 경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책을 권합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라는 얘기로 에필로그가 시작이 되는데요.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걸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겠고요. 독일의 시인 괴테도 꿈을 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젊은이들은 대개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일을 찾아서 독립할 것인가. 통계를 보면 신입사원 10명 중에 3명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대요. 대학 졸업자 60% 이상이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창업자 중에서 70%가 1년 안에 문을 닫고요. 90%가 3년 안에 업종을 바꾸거나 망합니다. 그럼 저는 학원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으니까 저 잘하고 있네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까닭입니다. 시중에 서점가를 뒤덮은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스페인어에 가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요, 강력한 욕구라 그래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성취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나스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가나스가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꿈이고요. 남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쉽게 행하는 것, 그것이 재능이다. 자신의 재능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게 바로 당신의 달란트이자 업이다. 좋네요. 이 필자는요, 이채윤이라는 분이신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전문 작가십니다.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서 문단에 데뷔했고요. 문학과 창작에 소설이 당선된 부부터 전업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소설, 역사, 신화, 종교, 경제, 경영, 자기계발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글을 써내면서 전방위 작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 많이 쓰셨네요. 삼성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 유명하잖아요. 안철수의 서재. 중국 400년의 정신. 또 대조선, 주몽, 대조영, 기황후 이런 책들을 쓰셨네요. 자, 이 필자는요, 자주 만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아직 꿈을 찾지 못했어요. 꿈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꿈을 찾나요? 사업하는 게 꿈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자신의 꿈을 이룬 이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자에게 질문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거나 지엽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대요. 한마디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자신의 꿈부터 찾으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간절함. 무엇이 간절한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 뭔가를 보는 거죠. 자, 소년 정주행의 경우를 볼까요? 정주행은 소년 시절 가난한 농촌 생활에 싫어서 무려 4번이나 가출을 시도했대요. 집을 떠나면 굶주림과 제대로 된 잠자리조차 없는 고난한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사랑하는 가족과 안온한 집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는 번번이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야만 했지만 가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년 정주영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뼈빠지게 일을 해도 세 끼 밥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농사꾼으로 살기 싫었을 뿐입니다. 그 시대 우리 농민들의 가난은 그야말로 초근목피의 시절이었거든요. 정주영은 일제 압제기가 가장 혹독한 시기인 강원도 산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밖에 모르고 농사가 최고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요, 장남인 정주영에게 농사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을 배우며 도와야 했고요. 학교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자유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정주영이 보기에 농사는 미래가 내다 보이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가진 농토는 손바닥만 하고 농사 짓는 방법은 원시적이어서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행히 풍년이 든다 해도 간신히 1년 양식이 될까 말까였대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왔다 하면 홍수가 나고 다 망치고 조금만 가물어도 또 망치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하는 농사일이 싫었습니다. 자,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졸업하자마자 소년 정주영은요, 집을 떠나서 도회지로 나갈 결심을 굳힙니다. 소년 정주영이 16살 어린 나이로 가난한 농촌을 떠나는 게 가장 큰 계기가 된 건요,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흙이라는 소설 때문이었대요. 정주영은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동아일보를 배달해 보는 이장네 집으로 매일 2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흙을 읽으면서 도시 생활에 대한 꿈을 키웠고요. 책의 주인공처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출했습니다. 정주영의 자서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향과 농사일에 불만을 품은 나를 그때 더더욱 부추긴 것은 동네 이장댁에 유일하게 배달되어 온 동아일보였다. 그를 읽을 줄 아는 동네 어른들이 한 바퀴 다 돌려보고 난 동아일보를 맨 꼬레비로 빼놓지 않고 얻어보고는 했는데 그것이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농촌에서 갖는 내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나는 그때 신문 연재 소설이 작가가 꾸며 쓰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실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고 마도의 향불도 흙도 전부 사실로 믿었을 정도로 어리숙하고 순진했다. 흙의 주인공 허숭 변호사에 감동해서 나도 도회지로 나가 막노동이라도 돈을 벌어 고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쳐 허숭 같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꿨다. 비록 정주영이 변호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는요, 서울에서 점원 생활을 하면서 법제통신이라든가 육법점서 이런 법학책을 독학한 적이 있대요. 물론 뭐 딱박했지만 하지만 그때 습득한 법률 지식은 정주영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히 법률 고문을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키워나갔던 거죠. 정주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인천 부두에서 부두 노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배를 보고 이런 보고를 가슴에 아로새겼대요.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내 손으로 저것보다 더 큰 커다란 배를 만들어야겠다. 야, 그때부터 조선을 생각했네요. 정주영이 비로소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거죠. 그 후에 그 꿈은 더 강렬하게 의식을 재배해서 점점 구체화돼서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두노동과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 쌀가게 점원으로 시작해서 하면 된다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또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으로 현대그룹을 이제 창업하게 이르죠. 그 책이 여기 뭐 이 정주영의 자서전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CEO들의 성공 사례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는 아니고요.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 제가 에피소드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 이채윤 님이 지으신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요 20살 때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죽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사하라에서 죽을 것이다. 원주민들조차도 극구 말리고 나섰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 여행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 것인가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때 브라이언 트레이시와 친구들은 불과 $300씩을 내서 긴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로 북아메리카를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횡단했고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관통했고요. 다시 자동차로 아프리카를 종단하면서 죽음의 사하라 사막을 넘었습니다. 27,0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고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12달이나 걸렸습니다. 목숨을 건 그들의 도전 앞에는 불가능은 없었어요. 그들은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감동 어린 진실과 만나게 됩니다. 또 너와 내가 따로 없을 정도로 하나가 돼서 서로 의지하며 돕고 격려하는 동료애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요, 20살 때 27,0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친 다음에 성공 원칙 7가지를 얻게 돼요. 그는 그 이야기를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는 책에 담았는데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 배우는 진정한 또 진한 성공 철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면서 그가 얻은 교훈은 7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에서나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었다면 그 이후로 실패의 가능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한 별에 하나씩이라는 원칙대로 충실히 산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표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대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할 것이고 사하라 사막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공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르고 싶다면 어려움과 난관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 과정 중에는 무엇이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일곱 번째는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각자 $300로 27,000km가 넘는 대장정을 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나의 도전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삶에서 함께 웃음과 사랑과 눈물을 나누는 사람들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또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또 좋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성공했을까? 왜 나는 저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재점검하고 좀 더 가라앉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은 진지하게 생각함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조각가였는데요. 상당히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들에게서 어떤 싹수를 받는지 세상에 숨어있는 열쇠를 찾는 일을 멋지게 제시해 줍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작업장에 찾아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아버지가 가르친 것은요. 가르친 것은 작업장 한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바위덩어리였습니다. 바위돌인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닌 바위를 보고 무엇으로 보이냐고 물으시는 거지? 그런데 그날부터 아버지는 바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바위는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변했어요. 그는 아들을 불러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래, 바위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숨어 있었구나. 아버지는 소크라테스에게 평범한 바위 속에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세상에 숨어 있는 열쇠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에 숨어 있는 진리를 찾아 평생을 바쳤고요. 이채훈님 이 저자는요, 이 책을 펼쳐든 당신들에게 돌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여인상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 책을 펼쳐든 당신에게 드리는 작가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잘 쓰시네요, 글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잘 맛깔지게 잘 뽑아내셨는지 대단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좀 감명 깊었던 부분만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주옥 같아요. 글들이 하나하나 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동기부여할 때 쓰기 진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반인들은 이 책을 펼쳐들 때마다 머리맡에 놓으시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는다면 용기와 힘이 될 거고요. 자녀들에게도 또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인전 뭐 수십 권에 있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책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정주영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오, 멋지네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기업 경영의 롤모델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주영과 이병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롤모델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 말은요, 최근 베인 앤 컴퍼니 이성용 대표가 한 말입니다.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기업인들의 시대가 가고요. 그들의 후예인 2세와 3세 기업인들은 경영 과정에서의 수치적인 지표로서만 평가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거인의 시대가 가고 고만고만한 범인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6.25 전쟁의 폐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를 달성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그 원인은요, 누가 뭐래도 정주영, 이병철, 구인회로 대표되는 1세대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에서 찾을 수 있죠. 일찍이 쉬운 패턴은요, 기업가들의 창의력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려는 모험과 창의적인 정신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도전 정신이죠. 하여튼 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 당시 최고의 화두는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죠. 자, 정주영 하면 뭐 누가 뭐래도 1세대 기업가를 대표하는 최고 기업인입니다. 참 아이디어도 많았고요. 일화도 많고요. 다양한 발상을 쏟아낸 인물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는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과 공격적 경영에 열광하죠. 뭐 비교에는 그렇지만 정주영의 경영 업적을 보면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창의성, 불굴의 도전 정신, 진취적인 기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정력적이었고요. 창의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보긴 했어. 그 실천의 힘 대단했죠.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자, 정주영이 1983년대 현대전자를 설립한 직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는 지휘와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당시 지휘회장인 잭 웰치를 찾아갔어요. 잭 웰치는 1981년에 45세의 나이에 거대 기업의 시의 8번째이자 최연소 회장에 취임해서 한창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잭 웰치는요, 떨떠름한 기색이 완연했어요. 그가 묻습니다. 제2는 기술이 있어. 그런데 현대는 무엇이 있나요? 정주영이 대답합니다. 우린 노동력이 있지요. 그러자 잭 웰치는 빙긋이 웃으면서 응수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은 중국에도 널려 있습니다. 정주영은 특유의 입심으로 현대의 장점을 늘어놨지만 잭 웰치는 거부를 합니다.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 이채훈님이 지으신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주영과 잭 웰치는 어떻게 팔씨름을 하게 됐나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잭 웰치가 말합니다. 이제 정주영 열심히 설득을 해도 이럽니다. 주위가 현대와 합작법인을 세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퇴출을 했어요. 이 말하자면요. 전기 전자에는 문외한 한국의 기업이 돈 좀 벌기 시작했다고 달려와서 수작을 거는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죠. 자, 정주영은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말로 욕을 막 내뱉고 자리를 박차고 방을 나왔대요. 잭 웰치는 통역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정주영이 뭐라고 하고 나간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다 욕이라고 말하니까 황당한 표정이 됐고요. 그래도 사람 볼 줄 알았던 잭 웰치는요, 정주영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잭 웰치가 차분하게 말을 해요. 현대 측의 사업 계획서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 계획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현대 측이 건설이나 중장비는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자는 생 초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정주영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자동차도 몰랐고 배도 몰랐지만 지금 우리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소가 돼 있고 앞으로 자동차는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을 것이오. 마찬가지로 전자도 당신들만큼 잘할 것이오. 하지만 잭 웰치의 표정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정주영이 말머리를 돌립니다. 내가 제안 하나 하겠는데 들어주겠어? 뭡니까? 난 팔씨름을 잘합니다. 당신하고 팔씨름하고 싶소. 당신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클지 모르지만 나는 팔씨름을 해서 당신을 이길 수 있어. 만약 당신이 진다면 우리를 파트너로 받아두면 좋겠어. 순간 잭 웰치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부욕이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팔씨름을 잘하세요? 한번 겨뤄볼까요? 잭 웰치가 옷소매를 거두었는데 우와, 팔뚝이 웬만한 여자의 다리통보다도 굵어 보이는 거예요. 잭 웰치는요, 대학 때 골프를 친 최고 운동선수 출신이자 스포츠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이 놀란 거는 이제 수행원들이에요. 참모들이에요. 정주영은 1915년생이고요. 잭 웰치는 1935년생이에요. 두 사람이 나는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와 아들의 게임같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말릴 사이도 없이 두 사람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자웅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게임 결과는 네, 너무나 싱겁게 한 방에 진 거예요. 잭 웰치가. 정주영이 팔목을 딱 꺾으니까 그냥 깨리륵 이러고 순식간에 팔씨름은 정주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에 정주영은 신에 소리쳤습니다. 우리 조인트 벤치 하는 거다. 정주영의 일화 가운데 좀 덜 알려진 얘기네요. 저는 이게 처음 들었어요. 정주영의 기발한 승부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후에 잭 웰치가 현대의 대단한 조력자가 됐음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지휘 측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합리적인 문화가 팽배한 미국, 거기서 세계 인류를 뽐내는 지휘가 회장이 80에서 졌다고 한낱 변방에 지나지 않는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하다니요. 참, 근데 잭 웰치는 인물이에요.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현대전자를 지원했고요. 현대전자는 단기간에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정주영의 독특한 비즈니스 방식을 이렇게 해석해요. 현대 경영학 개념 가운데 즉흥적 역량이라고 명명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주영의 행동을 연결해 보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흥적 역량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즉시 대응해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학습된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역량으로 최근 들어 동태적 역량에 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학습된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그 학습된 능력을 찾아보면서 또 여러분 이 책을 펼쳐든 여러분들은 그들 속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잭 웰치 얘기를 좀 해볼까요? 팔씨름에 졌다고 과감한 투자를 한, 합작을 한 잭 웰치.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은요, 굿바이 잭 웰치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잭 웰치 시대는 갔다라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시대 환경이 다르므로 경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죠. 마치 우리가 정주영, 이병철 시대를 추모하는 분위기와 같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리더십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의식주는 그다지 변하지 않거든요. 잭 웰치는요, 정주영처럼 기업을 창건한 창업주는 아닙니다. 뭐 말하자면 월급쟁이 경영인이에요. 전문 경영인이에요.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는 우리보다 150년 정도 깁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잭 웰치는 GE의 8대 CEO입니다. GE의 초대 CEO는 발명가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이고요. GE는 에디슨이 1878년에 설립해서 현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놀라운 회사입니다. 문제는 GE가 왜 잭 웰치를 선택했느냐이죠. 당시 GE는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덩치가 큰 고령의 코끼리 같았습니다. 잭 웰치는 그 코끼리에게 채찍을 휘둘렀고요. 뱀처럼 허물을 벗게 했습니다. 기업 체질과 사업 구조의 일대 변신이 일어난 거죠. 잭 웰치 취임 초기에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GE의 시장 가치는 4,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기업이 됩니다. 이러한 GE의 성장 모델은 미국 내 가장 많은 기업을 자극해서 소위 신경제를 창출했고요. 미국의 80년대 불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90년대 들어서 또다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게 만든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잭 웰치가 혁신 경영을 주장하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변화를 주도한 결과 강력한 구조 조정으로 회사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 GE는요, 그 가치가 무려 40배가 넘는 규모가 돼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재탄생됩니다. 자, 잭 웰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변화 혁신이에요. 변화, 혁신의 리더. 전 세계적으로 1, 2위가 아닌 사업은 그냥 철수를 해버리고요. 식스시그마를 도입하고요. 워크아웃, 또 변화 가속화 과정, 벽 없는 조직, 이렇게 오늘날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혁신 기업은 잭 웰치가 창안했거나 또는 꽃피웠습니다. 잭 웰치가 GE 경영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식 개혁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GE 회장으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간편하지 않으면 빨라질 수 없고 빨라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간편함이란 간결하면서도 기능이 우수한 디자인을 뜻하고 영업자에게 있어서 간편함이란 투명한 거래를 뜻한다. 생산 현장에서는 모든 작업 인원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작업과 작업 과정을 뜻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쉽게 말하고 솔직하며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야말로 징기스칸식 경영의 현대적 변형 아닐까요? 잭 웰치는 회사에 필요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목을 잘랐고요. 1위를 할 수 없는 기업은 아낌없이 팔아치웠습니다. 1위 기업이나 1위 가능성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사들였습니다. 처음에 그 엄청난 비난과 여론에 직면했지만 기업 경영에서 몽골 기병식 스피드와 정보화 기술이 집약된 네트워킹을 도입함으로써 GE는 나날이 커졌고 고용도 당연히 늘어났죠. 그는 GE의 CEO가 된 이후 20년간 거대한 공룡으로 불리는 GE를 벤처 기업처럼 날렵한 기업으로 만들어냈고요. 규모와 수익은 몇 배, 몇십 배 신장시켜서 진정한 CEO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GE를 성공적 기업으로 이끌고 명예롭게 퇴임한 잭 웰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회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 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오직 건강한 회사만이 사람 및 지역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CEO의 주된 사회적 책임이 회사의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오직 건강하고 성공적인 회사만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 및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채윤 님이 글을 썼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CEO들의 숨겨져 있는 에피소드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에 있는 그 위인전을 모둠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야사를 또 보는 것 같고 그래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 책. 이번에는 이병철과 스티브 잡스가 만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1983년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와서 이병철을 직접 만났었대요. 당시 이병철은 73세였고요. 잡스는 겨우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잡스와 백전노장 이병철은 그해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이병철의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자, 삼성과 애플의 이 관계 여기서 시작이 됐네요. 이때부터였네요.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당시 삼성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을 때였어요. 삼성이 반도체에 사원을 건 투자를 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워낙 기술 교차가 심했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고급 기술 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웠고요. 또 공장 건설에 필요한 특수시설, 설비 이런 게 또 불투명해요. 또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 28세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때 삼성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 사원을 걸고 매진하고 있을 때였고요. 애플은 애플대로 품질 좋고 저렴한 반도체 칩의 안정된 공급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삼성의 진가를 내다볼 줄 알았고 삼성과 애플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만남 같았지만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잘 통했어요. 잡스는 그 자리에서 2달 뒤에 출시할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병철에게 자신만만하게 소개합니다. 이병철은 단번에 잡스의 진가를 알아봤고요.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가진 젊은이다. 앞으로 IBM과 대적할 만한 인물이 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병철에게 잡스는 겸손하게 자신이 걸어야 할 경영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병철은 서슴없이 자신이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철칙처럼 지켜온 3가지를 당부해요. 우선 지금 하는 사업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인재를 중시하며 다른 회사와 공정, 공영관계를 중시해야만 자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과 만남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잡스는 매킨토시의 실패로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습니다. 또 이병철은 그 4년 후 세상을 두고 말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던 거죠. 시대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간파했던 기업인 이병철. 무수한 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해오는 동안 단 하나의 부실 기업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국 경영자들의 본보기가 됐고요. 자, 1974년 이병철은 아들 이건희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자 반도체가 뭐고? 할 정도로 반도체를 몰랐다 그래요. 하지만 아들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니까 차츰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병철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반도체 전문가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또 국내에서도 전자산업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와서 반도체와 컴퓨터에 관한 의견을 들어요.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었고 반도체 산업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81년 9월 이병철은 그룹 전체 임원회의에서 앞으로 반도체와 컴퓨터에 삼성의 흥망을 걸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도체 사업을 생애 마지막 사업으로 점찍고 이에 전력 투신하고요. 당시 삼성은 1970년대 초에 산요전기에서 트랜지스터와 라디오, TV 기술을 배우면서 건말을 시작했던 수준의 기술력밖에는 가지지 못했대요. 하지만 이병철은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고 그대로 물러난다면 삼성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1등 기업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요. 1983년 2월 8일 도쿄에서 결심을 굳힌 이병철은 반도체 투자에 단안을 내리고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에게 전화통화하면서 이를 내외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1983년 3월에 삼성그룹의 발표문 중에서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왜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여기에 그 의지가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좁은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로 덮여 있는 데다가 석유, 우라늄 같은 필요한 천연자원 역시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교육 수준이 높고 근면하고 성실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그동안 이 인적 자원을 이용한 저가품의 대량 수출 정책으로 고도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장기적인 불안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수출에 의한 국력 신장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삼성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적합하면서 부가가치도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됐다. 그것만이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고 제2의 도약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여 첨단 반도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성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지대하고 기술 및 두뇌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을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것이 유명한 이병철의 도쿄선언입니다. 이병철은 도쿄선언과 동시에 64KD램 기술 개발 착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러자 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미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 회사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한 간부는요, 이병철을 가르쳐서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까지 평할 정도였답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스펜스는 넥스트 컨버전스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삼성은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서구의 관측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서구인들은 삼성의 선언을 정신 이상자의 발언쯤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10년 뒤 삼성은 처음으로 256 메가비트 메모리 장치를 생산해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고 해외의 회의론자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이후에 이병철은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한국 반도체 신화를 이끌어냈죠. 참 대단해요. 기흥공장 건설의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는 속절 전략을 또 펼쳤고 대개 1년 반 걸리는 공사를 6개월 만에 완공했고요. 제품 생산을 2년이나 단축합니다. 이렇게 전력 투구를 기울여서 64KD램 기술 개발 착수를 발표하고 저 기억나요. 64KD램 했을 때 10개월 만에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한국을 방문하고 한 달 만인 1983년 12월에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64KD램을 독자 개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세계 반도체 업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74세의 그가 반도체 사업에 사원을 건 투자를 결정했을 때 누가 한국이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 국가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병철이 경영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업을 조종하는 능력은 물론이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와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가면서 시대를 주도하는 도전적 의지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 경영에 대한 무한 추구의 집념 때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과 투자는 이병철이 지닌 대담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 이니셔티브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채훈님이 지으신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요. 이 책이 한 320페이지 가까이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소개해드린 게. 그만큼 참 대단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들이. 성공한 CEO들의 에피소드들.
제가 아는 또 CEO도 있고요. 총각내 야채 가게도 있고. 참 스티브 잡스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스티브 잡스와 삼성의 인연 해드릴까요? 스티브 잡스는 이병철과의 만남 후에 맥킨토시의 실패로 쫓겨났죠. 자신이 만드는 회사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다시 애플로 복귀했을 때 이병철의 조언 세 가지죠. 인재 중시, 인류 기여, 공전 공영. 이것을 아마 정말 그 가슴에 새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변해요. 그 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독선적인 성격을 버리고 집단 창의를 중시하죠. 이게 인재 중시잖아요. 그리고 기술 지상주의 대신에 철저하게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습니다. 이게 인류 기여죠. 독자 개발 대신에 대외 협력을 해요. 공존 공용을 중시하는 최고의 사업가로 거듭납니다. 삼성과 잡스와의 인연은 이병철 사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이건희와 잡스는 오랜 우정을 나눴대요. 이재용 역시 잡스의 생전에 애플 본사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잡스는 이재용에게 애플의 신제품 샘플을 직접 가져와서 특징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인류에게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선물한 인물입니다. 21살이었던 1976년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를 설립하죠. 그리고 성능과 디자인이 한층 멋지고 세련된 애플2를 만들어서 애플의 로고와 함께 전 세계가 PC 열풍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애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10년 후에 자신이 장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요. 아이디어만 많았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무능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해고당하니까요.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래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천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티브 잡스는 성공이란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했대요. 그러자 그는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고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 로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요. 컴퓨터 제작 회사인 넥스트,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를 창립해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플에서 쫓겨난 지 11년 만인 1997년 다시 애플사 CEO로 복귀하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애플사를 단 1년 만에 4억 달러 가까운 흑자를 거두는 회사로 만들어서 드라마를 같은 복귀를 연출해내죠. 뭐 다 아는 얘기죠, 이 얘기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쁜 일 중 어떤 한 가지도 겪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독하고 쓰디 쓴 약이었지만 이게 필요한 환자도 있는가 봅니다. 때로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때리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인생에서 해야 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에 반드시 이겨낸다고 확신했습니다. 참 아이폰, 아이패드 만들어내고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을 때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아이폰은 그 어느 휴대폰보다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진짜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어요. 저도 아이폰 1 써봤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되는구나. 회사 이름도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컴퓨터만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선언인 거죠. 자, 오늘 애플은 가장 빛나고 잘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애플은 거의 20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차지했던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시가총액에서 앞질렀죠. 그리고 세계 최고 IT 기업으로 등극한 삼성전자보다 매출액은 절반 수준이면서 시가총액은 4배에 달합니다. 참 신은
천재를 질투하나 봐요. 너무 아깝게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CEO로서는 절정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이죠. 벌써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지 꽤 됐네요.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났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전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죽은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았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영속하는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제품들 속에서 그의 의식은 영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는 공통점이 많네요. 이 책을 보니까. 둘이 1955년 동갑내기고요. 또 둘이 똑같이 미국 서부에서 태어났고요. 똑같이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를 창립했고요. 각각 두 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회사를 크게 키워나간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커나갔지만 스티브 잡스의 인생처럼 애플도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로 성장해 나갑니다.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보다 먼저 사락에 빠졌어요. 1989년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연하다가 금발의 미녀 로렌 파월에게 반해버렸고요. 그는 너무나 똑똑하고 명석한 로렌에게 반했고요. 더구나 그녀가 자기처럼 육식을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랑했대요. 2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잡스에게는 로렌과의 결혼 전에 낳은 딸 리사가 있었는데 로렌은 10살이 된 리사를 데려와서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공식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스는요. 어느 인터뷰에서 잡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 로렌 파월이다. 그녀는 잡스의 낭만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감각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 비즈니스적 성향을 뒷받침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했다. 빌 게이츠는 잡스보다 늦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내가 된 멜린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이었대요. 듀크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친 그녀는 똑똑하고 명석했는데 빌 게이츠는 해외 출장 중에 그녀와의 전화통화로 자신의 고민과 외로움을 털어놓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1994년 빌 게이츠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해 하와이에서 결혼합니다. 두 사람에는 3명의 아이를 낳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답니다. 자,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두 사람은 오늘날의 IT 산업을 일으킨 천재이고요. 시대를 움직이는 거인이었지만 일 중독자였고 남에 대한 배려를 잘 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면서부터 안정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간 것은 아내들의 내조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정지원과 잭 웰치 팔씨름 참 좋은 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에피소드 많고요.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주옥 같은 글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지원과 잭 웰치 팔씨름 함께 해드렸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